63세 정아 씨는 평범한 생선구이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마리 고양이를 구조한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100억 원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아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5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살림을 꾸린 습관 때문이었죠.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 몫의 반찬을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들었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에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정아야, 너 또 반찬 너무 많이 만들었어 하며 웃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었죠. 정아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생선구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안의 생선구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가 전부인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정아에겐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생기면서 동네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정안의 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전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라 웨이팅까지 있었는데 요즘엔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11시가 넘도록 첫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혼자서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리고 고등어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죠. 정아 언니, 오늘도 한산하네요. 옆 가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아와 같은 또래인 순이는 정아의 몇 안 되는 대화 상대 중 하나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하나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니 고등어구이 맛있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순이가 위로해줬지만 정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임대료며 재료비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손님 몇 명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셔서 고등어구이 한 마리 시키고 가시는 분,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청국장찌개 한 그릇 드시고 가는 정도였어요. 오후 5시 정아는 가게 문을 닫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쓸 생선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도매시장은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싱싱한 생선을 구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 고등어 좀 골라주세요. 크고 싱싱한 걸로요. 정아 누나, 오늘도 왔네. 좋은 걸로 골라줄게. 도매상인과 인사를 나누며 생선을 고르는 정아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정겨운 말을 주고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구입한 생선들을 차에 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진 않았어요. 정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물론 가끔 적적하고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상. 그 소소한 반복이 정아에게는 삶의 이유였죠.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줄지어 흘러갔고 정아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정아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도로 한복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정화는 속도를 줄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기 고양이가 있네. 정화는 서둘러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작고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도로 한가운데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차 불빛에 놀란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도망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어려서 무서움에 얼어붙었나 봐요. 아이고, 이거사. 여기서 뭐하고 있니? 정화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라서 더 위험한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뒤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정화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데려갈게. 정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양이를 달래며 손을 뻗었어요. 고양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정화의 따뜻한 음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이렇게 죽을 뻔하다 살아났네. 정화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자 고양이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의 품 안에서 고양이는 작게 떨고 있었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정화는 고양이를 조수석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듯 했지만 정화를 해치려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이 아이는 순하구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정화는 고양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엔 차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정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넌 주인이 있었나? 목걸이도 없고 혹시 버려진 건 아니겠지? 정화는 고양이의 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살도 적당히 쪄 있는 걸 보니 완전히 길고양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걸이나 인식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화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양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정화는 고양이를 거실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작은 그릇에 따라 고양이 앞에 놓아줬어요. 이것부터 마셔. 목마르겠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우유에 코를 대더니 핥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넌 참 작고 귀엽네. 쪼꼬라고 부르면 어떨까? 고양이는 정화의 말에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치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넌 쪼꼬야. 우리 쪼꼬. 정화는 쪼꼬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쪼꼬는 정화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더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날 밤 정화는 쪼꼬를 위해 낡은 담요를 깔아 침대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쪼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정화의 침대 발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어요. 참 신기한 아이네.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정화는 쪼꼬의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어딘가에 주인이 있을 거라고. 혹시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쪼꼬가 곁에 있으니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살면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동네에 물어봐야겠다. 잃어버린 고양이 찾는 사람 있는지. 정화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다른 생명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발치에서 자고 있던 쪼꼬가 작은 발로 정화의 다리를 톡톡 치고 있었거든요. 쪼꼬야, 벌써 일어났구나. 쪼꼬는 정화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쪼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어요. 배고프지? 언니가 뭐 줄 게 있나 볼게. 부엌에서 참치캔을 꺼내 그릇에 덜어주자 쪼꼬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상시처럼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정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쪼꼬를 혼자 집에 둬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쪼꼬야, 언니 가게 가야 하는데 집에서 잘 있을 수 있겠어? 쪼꼬는 정화를 따라 현관까지 나와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도착한 정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쪼꼬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잘 있을까?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정화는 가게 앞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승용차였어요. 누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은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의 가게 쪽으로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고양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화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쪼꼬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양이요? 어떤 고양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고 누런 고양이인데요. 이만한 크기에 눈이 특별히 크고 예쁜 아이입니다. 남자가 손으로 크기를 재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쪼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왜 그 고양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제 동생이 키우던 고양이였는데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이가 사라졌거든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이 사람이 단순히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찾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명함이에요. 남자는 정화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화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 이사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쪼꼬에게 주인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막상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화진이 돌아간 후 정화는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쪼꼬를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쪼꼬가 현관 앞에서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쪼꼬야, 오늘 누가 너 찾으러 왔었어. 정화는 쪼꼬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쪼꼬는 정화의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정화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에 고양이 찾으러 오신 분이시죠? 저 정화라고 하는데요. 아, 네. 혹시 그 아이를 보셨나요? 정화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어제 고속도로에서 구조했거든요.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정말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30분 후 정화진이 정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쪼꼬와 마주친 정화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맞아요. 이 아이가 우리 동생이 키우던 고양이예요. 정화진은 무릎을 꿇고 쪼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쪼꼬는 정화진을 경계하며 정화 뒤로 숨었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정화가 말하자 정화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기억 못하나 봐요. 동생이 워낙 혼자만 키웠거든요. 정화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쪼꼬와 똑같이 생긴 고양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동생이에요. 하민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만큼은 정말 가족처럼 아꼈거든요. 정화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쪼꼬의 원래 가족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아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정아는 쪼꼬를 품에 안으며 정아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생 하민이가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내용이 좀 특이해요. 정아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쪼꼬가 있는 곳을 내가 인정하는 진짜 집으로 여기며 그곳에 내 전 재산을 넘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양이가 있는 곳에 재산을 넘긴다니. 동생이 워낙 특이한 성격이었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이 고양이만 가족처럼 여겼거든요. 사람보다 동물을 더 믿는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정아진의 설명을 들으며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재산 상속 이야기가 나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쳐서 대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아는 쪼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요? 그럼 저한테 그 돈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요. 정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쪼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저도 그걸 압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아지는 정화의 인품을 신뢰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저희 형들이 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효화요? 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죠. 정화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 하나 돌보는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쪼꼬를 잘 돌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법정에서 유언장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때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영이라는 이름이 뜨자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 화영과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화영아. 언니, 큰일 났어. 지금 뉴스에 언니 나왔어. 화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스에? 무슨 뉴스에? 고양이 상속받은 아줌마라고. 100억 원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나왔다고. 정아는 깜짝 놀라 정아진을 쳐다봤어요. 정아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론에까지 알려진 거죠? 아마 법무법인 쪽에서 새어나간 것 같아요. 워낙 특이한 사건이라. 정아는 갑자기 현실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올라갈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어? 화영이 전화를 끊기 전에 소리쳤습니다. 정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이 올라온대요. 아마 곧 이 동네가 시끄러워질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아진이 미안해하자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알려질 일이었겠죠. 그날 밤부터 정아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00억 원 상속받을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고 정아의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단장하고 온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 정말 100억을 받게 되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법정에서 결정날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언니 정말 운이 좋네. 화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영아, 나는 돈 때문에 쪼꼬를 키우는 게 아니야.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정화는 동생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쪼꼬는 여전히 정화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만 소란스러웠어요. 화영이 집에 머물면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언니를 도와준다며 가게 일을 거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영의 관심은 오직 상속 문제에만 쏠려 있었어요. 언니, 변호사는 언제 만나?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화영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정화가 말했지만 화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고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쪼꼬야, 어디 있니? 평소라면 현관에서 정화를 맞이하던 쪼꼬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을 둘러봐도 방을 찾아봐도 쪼꼬는 없었습니다. 화영아, 쪼꼬 어디 갔어? 화영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몰라. 아까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나? 문은 열어놨어? 쪼깨가 나갔을 리 없는데. 정화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쪼꼬를 찾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뒤, 침대 밑, 옷장 안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화영아, 정말 모르겠어? 쪼꼬가 갑자기 사라질 리 없어. 언니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야? 고양이가 어디 숨어 있겠지. 화영의 태도가 너무 태연해서 정화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쪼꼬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어요. 근처 골목길을 다 돌아다니고 이웃집에도 물어봤지만 쪼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정아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쪼꼬가 없어졌어요. 네, 언제부터요? 어제 저녁에 집에 왔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정아진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요? 쪼꼬는 밖을 무서워해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을 아이거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정아진이 도착했을 때 정화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울면서 쪼꼬를 찾아다녔거든요.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정아진의 말에 정화는 화영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상속 이야기만 계속하고. 혹시 따로 살고 계신 분인가요? 네,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여기 와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정아진과 정화는 화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화영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언니가 왜 나를 의심해? 나도 쪼꼬 좋아하는데 왜 데려가겠어? 그럼 정말 어디 간 거야? 쪼꼬가 혼자 나갈 아이가 아닌데. 모르겠어. 고양이가 어디 간 건지 나한테 왜 물어봐. 화영이 목소리를 높이자 정화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이 쫓게 찾는 것을 도와주러 나섰습니다. 미용실 사장 순이도 왔고 근처 가게 사장들도 모여서 함께 찾아줬어요. 정화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 어디선가 나타날 거야. 순이가 위로해줬지만 정화의 마음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쪼꼬만 돌아왔으면 좋겠어. 정화의 진심을 들은 순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야,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돈에 눈이 멀었다면 진작에 쪼꼬보다 변호사부터 찾았을 거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화가 정말 돈 때문에 쪼꼬를 키우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돈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고양이 하나로 100억을 받는다니 세상 참 이상해졌어. 이런 말들이 정화의 귀에 들려왔고 정화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도 쪼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게도 문을 닫은 채 쪼꼬만 찾아다녔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 고양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화영이 차갑게 말했을 때 정화는 처음으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영아, 너 정말 쪼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몰라고 했잖아. 하지만 화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화영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쪼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었어.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준.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쪼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쪼꼬가 돌아올까봐 현관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지만 아침에 깨면 여전히 빈 집뿐이었습니다. 정아지는 매일 정화에게 안부를 물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쪼꼬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 씨, 제 형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해요. 정아진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양이가 사라졌으니 유언장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이걸 근거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화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 돈에 관심 없었거든요. 조금만 돌아오면 돼요. 정아지는 정화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너무 냉정하게 구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날 저녁 화영이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언니, 나 서울로 올라가야 해. 직장도 있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화영아, 쪼꼬 찾을 때까지 좀 더 있어줄 수 없어? 언니, 이제 포기해. 고양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찾을 거야? 화영의 말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더. 안 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화영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정화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근처 시장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실종된 고양이를 찾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쪼꼬 사진이 담긴 전단지였습니다. 아줌마, 그 고양이 찾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지저분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노숙자로 보였어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비슷한 고양이를 봤는데. 남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사흘 전쯤이었나? 여기서 좀 떨어진 공장지대 쪽에서 봤어요. 정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예쁜 고양이를 어떤 여자가 차에 태우던데요. 고양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여자요? 어떻게 생긴 여자였어요? 중년 여자였는데. 아, 맞다. 아줌마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영이 틀림없었습니다. 혹시 차 번호 기억나세요? 번호까지는. 하지만 회색 소형차였어요. 정화는 즉시 정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진 씨, 단서를 찾았어요. 정아진과 함께 그 노숙자 아저씨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가 울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억지로 데려간 것 같았어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정아진이 화영의 사진을 보여주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여자가 고양이를 데려갔어요. 증거를 확보한 정아진과 정화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수사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어요. 고양이 실종으로 신고를 받기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면 민사사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절도 아닌가요? 정아진이 항의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직접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영아, 쪼꼬 어디 있어? 언니가 또 시작이네. 나는 정말 몰라. 목격자가 있어. 내가 쪼꼬를 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화영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뭔 소리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화영아, 제발 쪼꼬만 돌려줘.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언니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화영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정아진은 사설 탐정을 통해 화영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이 서울로 올라간 후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영 씨가 서울 외곽의 한 펜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째 같은 곳에 있어요. 펜션에요? 왜 집에 가지 않고? 아마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아와 정아진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직접 화영을 만나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아 씨,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쪼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정아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쪼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동생과도 맞서야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아는 쪼꼬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고속도로에서 만났던 그날, 집에서 함께 보낸 평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돈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 외곽의 펜션에 도착한 정아와 정아진은 경찰과 함께 화영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정확했어요. 화영의 회색 소형차가 펜션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화영이 차가 있어요.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쪼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생을 의심해야 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경찰이 펜션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화영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203호에 이화영이라는 이름으로 투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 모두 함께 그 방으로 향했어요. 똑똑똑.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화영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화영은 놀란 표정으로 정아와 정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왜 여기에? 화영아, 쪼꼬 어디 있어? 정아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화영은 시치미를 뗐어요. 쪼꼬가 뭐? 나는 정말 몰라.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야옹. 정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명 쪼꼬의 목소리였어요. 저 소리 뭐야? 방 안에 고양이가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화영에게 물었지만 화영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런 소리 안 들렸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방 안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아와 정아진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침실 옷장에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옷장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케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초췌해진 쪼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쪼꼬야. 정아는 즉시 케이지 문을 열고 쪼꼬를 안아 올렸습니다. 쪼꼬는 정아를 알아보자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정아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쪼꼬. 많이 힘들었지? 쪼꼬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털도 윤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화영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이 화영에게 물었지만 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쪼꼬가 뭘 잘못했다고. 정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을 때 화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언니가 이해 못할 거야.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긴다는데 그걸 그냥 고양이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쪼꼬를 납치한 거야? 납치가 아니야. 나도 언니 동생이니까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쪼꼬를 돌보면 되잖아. 화영의 논리는 터무니없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갔어? 언니가 줄 것 같아? 언니는 쪼꼬를 너무 좋아하잖아. 정화는 동생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화영이 맞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정화는 절대 쪼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화영아, 나는 돈보다 쪼꼬가 더 소중해.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 화영이 소리를 지르자 쪼깨가 정화 품에서 더욱 떨었어요. 정화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영 씨, 동생 하민이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그야 정신이 이상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민이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쪼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정화진의 말에 화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화 씨가 그런 분이에요. 쪼꼬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분이거든요. 경찰은 화영을 연행했습니다. 동물 학대와 절도 혐의였어요. 화영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동생이야. 왜 고양이만 챙기고 나는 버려. 화영의 마지막 외침에 정화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영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펜션을 나서며 정화는 쪼꼬를 꼭 안았습니다. 쪼꼬야, 이제 집에 가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쪼꼬는 정화의 품에서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네,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화진이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쪼꼬를 되찾은 기쁨과 동생을 잃은 슬픔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정화진 씨,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민이가 정화 씨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화는 쪼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쪼꼬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일주일 넘게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던 쪼꼬는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며칠만 잘 돌봐주시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쪼꼬에게 따뜻한 우유와 부드러운 사료를 주었어요. 쪼꼬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정화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진이 상속 서류를 들고 왔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하민이의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됐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정화진 씨, 저 혼자 이 많은 돈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하민이가 그걸 원했어요. 쪼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정화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정화진 씨, 저는 이 돈의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해요. 기부요? 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쪼꼬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화진은 정화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민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아이도 길고양이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정화는 상속받은 돈의 90%를 쪼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길고양이 보호와 치료, 입양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나머지 10%는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 사용했어요. 한 달 후 정화의 가게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쪼꼬네 생선구이 마이너스 고양이도 웃고 가는 맛이라고 적힌 예쁜 간판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고양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했어요. 쪼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였고 손님들도 쪼꼬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사장님, 쪼꼬 정말 예쁘네요. 저희도 고양이 키우고 싶어져요. 그럼 재단에서 입양 상담 받아보세요. 좋은 아이들 많이 있어요. 정화는 손님들에게 쪼꼬 재단을 소개하며 입양을 권했어요.
덕분에 많은 길고양이들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번창했어요. 쫓고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화의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화진이 가게에 들렀어요. 정화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쪼꼬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쪼꼬는 가게 유리창 앞에서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쪼꼬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쪼꼬 재단 소식 들으셨어요? 벌써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새 가족을 찾았대요. 정말요? 하민 씨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민이라는 사람은 만나본 적 없지만 그가 얼마나 동물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쪼꼬를 안고 걸었어요. 쪼꼬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고속도로에서 위험했었잖아. 쪼꼬는 정화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때는 몰랐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정화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어요. 쪼꼬는 정화 발밑을 맴돌며 애교를 부렸고 정화는 그런 쪼꼬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쪼꼬야. 정화가 쪼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쪼꼬는 눈을 감고 편안해했어요. 그날 밤 정화는 화영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젠가는 화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쪼꼬가 정화를 깨우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쪼꼬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했어요. 쪼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쪼깨를 보러 온 사람들,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저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입양받을 수 있나요? 재단에 연락드리면 돼요. 할머니께 맞는 좋은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정화는 할머니에게 재단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고 정화는 그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화는 쪼꼬와 함께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쪼꼬야,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 쪼깨는 정화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화는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쪼꼬가 있고 재단을 통해 도움받는 고양이들이 있고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거짓말을 안 해. 정화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쪼꼬는 정화에게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줬고 그 덕분에 정화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쪼꼬는 정화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정화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 또 쪼꼬와 함께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